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오늘 자신의 고향이자 취약지인 대구 경북을 돌며 집중 유세를 펼쳤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자신의 외가가 있는 강릉을 비롯한 강원도를 돌며 튼튼한 안보를 강조했습니다. 오늘부터 제20대 대선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됐습니다. 야권 단일화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모든 후보의 이름을 올리게 된 가운데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단일화 결렬 책임 공방을 벌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논의를 위해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여야가 상대당 대선 후보의 TV토론 발언을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의 한미일 군사동맹 발언을,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우크라이나 사태 책임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뉴스앤파워 인터뷰,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원내대변인과 함께 9일 앞으로 다가온 20대 대통령 선거, 대세로 넘는 살얼음 판세 속 여당의 필승 전략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8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9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여야 대선 후보들이 오늘 전국에서 막판 표심 잡기를 이어갔습니다.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오늘 하루 TK 지역을 주로 훑었는데요. 남부 수도권 구상을 들고 유능한 경제 대통령 이미지를 앞세워서 윤석열 후보와 차별화를 강조했습니다. 장정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TK 지역에서 오늘 하루 광폭 행보를 펼치며 보수 표심에 호소했습니다. 포항에서는 고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을 언급하며 리더십을 강조했고, 경주에서는 자전거 유세를 펼치며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특히 대구에서는 남부 수도권 구상 실현위원회를 직접 출범시키며 국토 균형 발전을 약속했습니다. 남부권을 제2의 경제 수도로 만들어 세계 5대 강국의 반열에 오르겠다는 구상입니다. 부울경, 전남, 광주, 전북, 제주 묶어서 중부에는 서울, 경기, 충청 중심으로 충분한 발전을 해내고 있으니까 이제 새로운 거대 경제권, 남부 수도권 만들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 후보는 코로나 위기와 경제 위기를 극복할 준비된 대통령 후보는 바로 자신이라고 주장하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직격했습니다. 남의 머리를 빌리려고 그래도 자기 머리가 어느 정도 있어야 머리를 빌릴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빌릴 수 있는 머리라도 있어야죠. 민주당이 내놓은 정치개혁안에 대해서는 거듭 진정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민주당이 정치개혁안을 어제 당론으로 채택한 만큼 선거용 공수표가 아니라며 안철수, 심상정 등 제3지대 대선 후보들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대통령 폄하 발언 논란을 의식한 듯 군사력을 동원해 파괴 행위를 감행한 러시아의 행위를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현행 1인당 월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올리고 기초연금 부부 감액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어르신 소득 보장 확대 방안을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국회 방송 장정현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동해를 시작으로 강릉, 속초, 홍천, 춘천 등 동해안 벨트를 돌며 강원 지역 거점 유세에 나섰습니다. 윤 후보는 튼튼한 안보를 기반으로 환동해권 지역의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매련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원 지역에서 유세를 펼치고 있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강원도는 안보 여론에 민감한 접경 지역인 만큼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민심에 호소했는데, 특히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국내외 안보 이슈에 대한 이 후보의 발언 등을 거론하며 날을 세웠습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는 창원에서 그런 얘기를 했더군요. 국에서 핵을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 발사 실험을 금년 들어서 8번째 했는데 그건 뭐 일상적인 거 아닙니까? 이러고요. 운동권 정권이라 그렇습니다. 윤 후보는 튼튼한 안보를 기반으로 환동해권의 경제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동해를 물류 거점 항만도시로 새롭게 발전시키겠다는 지역 맞춤형 공약을 내놨습니다. 강원도 남북 고속철을 제대로 정비하고 동서간 고속도로를 개통해 대한민국 최고의 지역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내용으로 지역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이 강원도는 2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 중화학공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뒤처졌기 때문에 여기는 자연 그대로 많이 개발의 여지가, 발전의 여지가 무궁무진한 데입니다. 새로운 강원도로 저와 국민의힘이 확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이어 선거 당일에만 투표해서는 이길 수 없다며 4일과 5일 이틀간 실시되는 사전투표에도 적극 참여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윤 후보는 선거 당일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수십만 명 나온다고 발표해서 투표를 못하게 막을 수 있다며 사전투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윤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이 모라토리움, 즉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유예를 깨는 건 시간 문제라며 강한 억지력을 바탕으로 힘을 통한 평화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임혜련입니다. 심상정, 안철수 두 후보의 발걸음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강원도를 찾아 주 4일째 도입으로 관광 2억 명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북 유세에 나선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대통령에겐 도덕성과 능력이 중요하다며 인물론을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태윤영 기자입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강원도 집중유세에서 강원도 관광 2억 명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관광을 위해선 충분한 여유가 필요하다며 그 핵심에 주 4일제 도입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주 4일제를 실시하면 전국의 모든 시민들이 이 강릉에 와서 강릉의 맛과 멋을 누리고 숙박하면서 강원도를 글로벌 녹색 치유지구로 지정하고 해외 관광객들이 장기 체류하면서 치유할 수 있는 국제적인 치유지구를 만들겠다고도 공약했습니다. 안보에 민감한 강원 민심을 공략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침공을 감행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규탄하는 동시에 우크라이나를 향한 정부 차원의 지원도 촉구했습니다. 전북 유세에 나선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고창 전통시장을 찾아 장사를 해본 후보는 자신뿐이라며 소상공인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특히 자신이 대통령의 자질인 도덕성과 능력을 갖춘 적임자임을 부각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제대로 이해하고 과학기술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저 안철수가 가장 자격 있는 후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또 민주주의는 싫어하는 사람을 떨어뜨리는 게 아닌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 당선시키는 거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를 향해선 두 후보 모두 법률가 출신으로 과거만 보고 응징하는 사람이라고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국회방송 태윤영입니다. 20대 대선 최대 변수인 야권 단일화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오늘부터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막판까지 노력하겠다며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뒀고 국민의당은 단일화는 없다고 선을 그으며 책임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희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야권 단일화 협상이 결렬됐지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안 후보께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 주신다면 제가 지방에 가는 중이라도 언제든지 차를 돌려 직접 찾아뵙고 안 후보와 흉금을 터놓고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나 국민의당은 더 이상의 단일화 여지는 없다며 일축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본인들도 이제 더 이상 단일화와 관련해서 곰탕을 끓이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잘 시키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입장차가 여전한 가운데 단일화 협상 결렬에 대한 책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단일화에 대한 공개적 언급을 자제해왔던 윤 후보는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의 협상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전권을 부여받은 양측 대리인이 최종 합의를 이뤘고 후보 간 회동 일정 조율만 남았었는데 안 후보 측에서 단일화 결렬을 통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당은 국민의힘이 사실을 왜곡하고 앞에서는 단일화를 주장하면서 뒤에서는 후보 사퇴를 종용하는 이중 플레이를 펼치고 있다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이태규 총괄선대본부장이 전권을 가지고 단일화 협상을 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고 상대방의 의견을 듣기 위한 차담의 정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협상 당사자로 지목된 이태규 총괄선대본부장은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화 진위 파악을 위해 만났는데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자의적으로 협상 과정을 공개하는 건 정치 도의와 윤리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되고 대선까지는 불과 9일. 협상 결렬 책임을 놓고 양측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야권 단일화는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하지만 유례없는 초박빙 판세인 만큼
투표 전날까지 막판 단일화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북한의 미사일 도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회 국방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여야는 2차 TV 토론에서 나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발언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한미일 군사동맹 관련 발언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따른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방위 전체 회의.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을 허용할 수 있다고 한 발언을 언급하며 공세를 펼쳤습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도 일본은 우리 땅인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군함도위에서 사도 광산까지 역사 왜곡의 움직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유사시에 전개된다 하더라도 어떻게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개입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일본군이 경우에 따라 유사시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나라 사람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일본 사람 얘기 같은데. 예. 이에 국민의힘은 우리와 일본 사이에 군사 동맹까지 갈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다고 윤석열 후보가 분명히 말했다며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우크라이나 대통령 초보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피해국의 대통령을 6개월밖에 안 된 초보라 얘기를 하면서 이 침공한 나라, 이 나라를 어떻게 비난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러한 무례한 외교적 전례를 저지를 수 있냐는 거예요. 또 민주당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을 언급한 것이 선전포고에 준하는 게 아니냐고 공세를 펼치자 국민의힘은 윤 후보가 일반적인 선제 타격 개념을 얘기한 거라며 방어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일반적인 선제 타격 개념을 하실 거고 또 이재명 후보 측은 아마 예방 타격 개념으로 좀 확대해서 이야기해서 이 논쟁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싶고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서욱 국방부 장관은 능동적인 국방태세를 유지하고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28일 만에 미사일을 발사하며 무력 시위를 재개한 것에 대해 서 장관은 강대강 기조를 시연하고 정찰 위성 개발을 빌미로 자위력 강화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CJ 대한통운 택배노조 파업 현장을 찾아 파업을 끝내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장기화되고 있는 파업으로 국민들의 불편이 더 이상 가중돼선 안 된다며 택배 대리점과 택배기사 등의 전향적인 노력을 주문했습니다. 또 대리점과 기사들의 합의만으론 사회적 합의 정신을 이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CJ 대한통운이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개입을 입증하겠다며 이른바 대장동 문건 보따리에 담긴 서류 전부를 공개했습니다. 국민의힘 원희룡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문건을 공개하며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서명 등이 담긴 결제 서류 등 일반적으로 공개된 홍보물이 아닌 핵심 관계자가 주고받은 공문서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추가 공개된 문건엔 지난 2018년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과 관련해 정민용 변호사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응 문건도 담겼습니다. 내일부터 나흘간 배 위에서 투표하는 대통령 선거 선상투표가 실시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44척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3,267명을 대상으로 투표가 진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선상투표용지는 각 선박에 팩스로 전송되고 유권자는 각 선박 투표소에서 투표한 뒤 직접 팩스를 이용해 투표지를 전송합니다. 국회 도서관이 개관 7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열고 첨단 디지털세를 선도하는 글로벌 의회 도서관으로 새롭게 도약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오늘 기념식에서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격려사에 이어서 지난해 도서관을 가장 많이 이용한 8명의 국회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이명국 국회도서관장은 개관 70주년을 향후 70년을 새롭게 준비하는 디딤돌로 삼아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미래 도서관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도서관은 1952년 전시 임시수도 부산에서 시작해 현재 750만 건의 장서 등을 소장한 대한민국 대표 도서관이자 의회 도서관입니다. 이명국 국회 도서관장 기념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70주년 생일을 맞아 국회 도서관은 보다 진일보한 지식 서비스로 최상의 의회 도서관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국내의 국가적 의제와 전략 정보 등을 한눈에서 볼 수 있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현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김동길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2월의 마지막 날, 내일이 이제 3월 시작인데 이제 대선이 딱 9일 남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간의 승부가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이제 더 좁혀지고 심지어 오늘 나온 여론조사 한 군데는 소수점까지 동률로 나온 그런 이제 조사가 있었네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야권 단일화는 물 건너간 게 아니냐 이런 시각이 이제 많은 것 같은데 지난 주말 상황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지난주 내내 이제 단일화 담판이 있을 것이다 이야기가 계속됐고 그렇다면 이제 윤 후보와 안 후보의 만남만 남은 것이 아니냐라는 데에 이제 무게가 더 실렸습니다. 왜냐하면 투표용지 인쇄가 오늘 시작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2차 단일화 시한이 마감이 됐다. 그러니까 어제까지였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예측들을 많이 했는데 물론 이제 투표 하루 전까지도 단일화는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사전 투표가 이번 주 금토입니다. 4일, 5일이고 또 본투표가 다음 주 수요일 9일인데 사표 방지를 위해서는 이제 사실상 어제까지라고 이제 본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어제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제 윤 후보가 오전에 유세를 중단하고요. 긴급 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 내용부터 잠깐 보시겠습니다. 양측 정권 대리인들이 오늘 아침 7시까지 회동 여부를 포함한 시간과 장소를 결정해서 통보해 주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아침 9시 단일화 결렬 통보를 최종적으로 받았습니다. 네, 회견 내용을 보면 이제 상당히 좀 이례적으로 단일화 그 과정 협상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있을까요? 윤 후보가 유세 일정을 포기하고 이제 긴급 기자회견을 했고 또 이후에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단일화 협상 공개, 협상 일지를 기자들에게 배포를 했습니다. 이것도 뭐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 회동 자체가 이제 비공개로 협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소상히 밝힌 이유가 있을까?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 이 단일화 논의에 대한 출구 전략을 찾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시각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제 단일화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단일화를 열망했던 지지자들에게 과정을 설명을 하면서 단일화 결렬의 책임은 우리가 아니라 국민의당에 있다. 이걸 좀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기자회견 내용을 좀 보면 협상팀에서 단일화 이제 최종 합의가 돼서 두 후보에게 보고가 됐고 회동 일정 조율만 남은 상태였다. 이렇게 밝힌 대목이 있고요. 또 윤 후보가 안 후보에게 회동 제안 문자를 이례적으로 공개한 전 등을 보면 결국 이제 윤 후보의 기자회견은 이 단일화 결렬의 책임은 안 후보에게 있다. 여기에 이제 보수층과 또 지지층을 결집을 하고 또 사자 구도가 아닌 이재명 후보와의 1대1 구도로 만들어 달라. 이렇게 좀 호소한 것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이 주장대로라면 단일화 최종 합의가 이루어져서 두 후보에게 전달이 됐다. 뭐 그렇게 보고가 됐다. 이제 이런 그 사실이 있었다는 건데 안철수 후보 측의 반응은 또 어떤지 궁금하네요. 결국에는 이제 뭐 결렬이 됐기 때문에 책임 공방으로 가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부분들을 거의 다 이제 부인한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감정 싸움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형국인데 안 후보는 윤 후보 측이 제시하고 있는 단일화 방향이 맞지 않는다. 이제 상호 신뢰를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라고 처음에 이제 밝혔거든요. 근데 이제 그 윤 후보 측에서 이런
입장들을 밝히니까 안 후보가 이제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에서 전해온 내용이 고려할 가치가 전혀 없었다. 이제 안 후보가 주장했던 거는 이제 국민 경선에 대한 것이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떠한 의견, 입장 표명이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 또 감정 싸움으로까지 이제 확산이 됐는데 안 후보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문자와 전화 폭탄을 보내는데 뭐 거의 2만 통 이상을 보냈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제 당에서 공식적으로 막을 수 있었는데도 이제 뭐 안 했다, 당에선 조치가 없었다 이런 좀 불쾌감을 드러낸 부분도 있고요. 또 이태규 총괄선대본부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 네. 국민의힘 측에서 변명과 입맛에 맞춰서 일방적으로 까발렸다. 책임 회피를 위해 어떤 짓도 할 수 있는 신뢰하기 어려운 세력이다. 뭐 이런 비판들을 했습니다. 네. 발언 내용도 함께 들어보시죠. 네. 제발 단일화의 손을 잡아달라고 간청을 해서 저는 선의를 가지고 손을 내밀었다가 마치 그분들이 오히려 제 손목을 내리쳐서 제 손목이 잘려나간 그런 불쾌감과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국민의당 주장대로라면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 국민 경선과 관련한 어떠한 입장 표명도 없었다라는 건데 국민의힘은 그럼에도 단일화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이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이제 그러면 야권 단일화는 완전히 물 건너간 건가요? 아직 투표일까지는 9일이라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이제 뭐 거의 8일 정도 이제 남았다고 보는데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상 좀 힘들지 않겠느냐. 단일화는 물 건너 갔다라고 보는 입장인데요. 네. 여기서 좀 주목해 봐야 될 점이 3월 3일 이후에는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과 모레 나오는 여론조사의 추이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네. 여기에 만약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앞서 치고 나간다라는 이제 결과가 나온다면 네.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좀 더 큰 조건을 갖고 안 후보와의 다시 한번 단일화를 접점을 찾으려고 할 수도 있고요. 네. 또 여기서 또 지난주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미래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여론조사 추이에서 10% 내외의 지지율이 없다.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다. 반등이 없다라고 한다면 네.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 측에서도 다시 한번 이 단일화에 대한 끈을 잡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가 또 봐야 될 점이 뭐냐면 결국에는 4일, 5일 사전투표 전이 거의 마지막 시한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때도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에 단일화 결실이 맺어지면 양측이 무인하겠지만 여기에 다시 한번 불발이 됐다면 결렬이 될 거고 여기 또 책임 공방이 벌어지면 네. 사실상 또 윤석열 후보 측의 입장에서는 또 좀 불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양측 다 모두 다 신중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야권 단일화는 뭐 물리적으로는 이제 3월 8일 자정까지도 뭐 관측하는 사람들도 뭐 있지만 어쨌든 이제 그 김 기자는 3월 3일을 마지막 마지노선으로 이제 생각한다는 건데 점점 이게 좀 좁혀지고 있습니다. 안 후보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민주당은 단일화 결렬의 이제 틈을 타서 반윤연대를 본격화하고 있는 모습인데 어제 국민통합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결의를 했네요. 네, 그 주일에 또 일요일에 의원총회를 연다는 것도 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그만큼 민주당에서는 좀 절실한 면도 있고 또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겠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네. 이재명 후보는 반윤연대로 이제 승부수를 띄었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10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네. 이 후보는 통합연합정부로 이제 정치 개혁을 앞세서 야권 단일화를 이제 견제를 하고요. 이건 이제 당에 맡기고 이 후보는 민생을 챙기는 대통령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전략으로 좀 풀이가 되는데 민주당이 어제 당론으로 채택한 게 다당제 연합정치, 정치개혁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는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에게 공개 구애를 한 것인데요. 어제 대변인이 이제 백브리핑을 통해서도 요 부분을 또 언급을 했습니다. 안철수, 심상정, 김동연 후보를 위한 것이다. 그 이들 후보들이 보면 정치개혁을 주장해왔던 내용들을 민주당에서 다 담아내겠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 내용들을 보면 국회와 협의해서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하는 방안이라든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이제 선거제 개혁들이 있고요. 또 지방선거 중대선거구제 도입, 또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제 투표제 도입을 위한 개헌 등이 이제 담겼는데 이제 마지막 9일입니다. 민주당은 이제 인물론을 앞세워서 오늘 이재명 후보의 유세 내용도 보니까 유능 대 무능 이런 구도를 만들어서 지금 끌고 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간다면
정권 교체, 또 진영 논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 이런 좀 자신감으로 보이고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3월 3일 이후에는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네. 내일과 모레에 나오는 여론조사의 추이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이재명 후보의 정치 개혁, 윤 후보의 야권 단일화 부분들이 이 여론조사에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3월 2일까지의 여론조사 내용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 분석에서는 대선 막판 이슈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김동길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하락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2월 28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첫 번째 정치톡은 엇갈린 셈법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오늘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전국 3,552개 투표소에서 실시됩니다. 사전투표율이 선거 판세를 좌우할 주요 변수로 꼽히고 있는 만큼 여야 모두 지지층 투표율 제고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정당이 유리하고 투표율이 낮으면 보수 정당이 유리하다는 게 정치권의 통설이었지만 이번 대선은 정권 교체 여론이 높은 데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청년층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앞서왔던 만큼 결과를 섣불리 전망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사전투표율이 높을수록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까지 실시된 선거에서 사전투표율이 높을수록 민주당에 유리한 결과가 나온 점을 주목하며 사전투표 참여 캠페인을 이어갔습니다. 경제 일꾼, 나를 위해, 이기에 강한 평화를 위해 국민 여러분께 호소해드리겠습니다. 3월 4일과 5일에는 사전투표가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박빙의 여야 후보 대결 구도 속에서 국민의힘 역시 사전투표율을 끌어올리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 여론이 높은 만큼 투표율이 올라갈수록 윤석열 후보 투표율도 오를 것이란 판단이 깔려 있는 건데요. 연일 사전투표 동료에 나서고 있는 윤석열 후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전투표 부정선거론에 대해서 단호하게 선을 그은 채 지지자를 향해서 사전투표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부정선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당일 투표만 하시겠다고 하는데 투표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공정하게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감시를 잘 하겠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사전투표해 주십시오. 사전투표율과 대선 결과에 상관관계를 놓고 여야의 셈법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투표율이 높을수록 자당에 유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선거 때마다 마지막 변수로 작용했던 사전투표율. 20대 대선에선 또 어떤 결과를 내놓게 될까요? 이어서 두 번째 정치톡은 배우자 리스크 있다 없답니다. 선거 사상 초유의 초박빙 대선으로 여야 후보들은 유세 총력전에 돌입했지만 배우자들의 활동은 여전히 실종 상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거 대선에서 선거 지원 활동을 통해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했던 후보 배우자들이 이번엔 리스크로 작용하면서 공개석상에서 자취를 감춘 상황인데요. 양강 후보의 배우자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지금 이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서울신문 의뢰로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후보자 배우자 문제가 지지후보 결정에 미친 영향을 조사한 결과 매우 영향을 미쳤다 20.4%,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25.5%,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28.9%,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21.9%로 집계가 됐는데요. 오차 범위 내 격차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응답이 다소 많았지만 영향을 끼쳤다는 응답도 만만치 않게 나타났습니다. 한편 대선 후보 배우자의 선거 활동 필요성을 묻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는데요. 더 팩트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26일부터 2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9명을 대상으로 대선 후보 배우자의 선거운동 참여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과반 이상인 61.5%가 꼭 할 필요는 없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반드시 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33.7%,
잘 모르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4.8%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대선만큼 후보들의 배우자 이슈가 다양했던 선거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탓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없는 대선 운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배우자 논란이 중도층 표심을 흔드는 변수가 될 수 있는 만큼 배우자의 공개 등판은 아직도 오리무중인 모습입니다. 일각에선 대선이 임박하면 양강 후보 배우자 모두 조심스런 지원에 나설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두 차례 유세 현장의 모습을 드러내거나 사전투표를 직접 하면서 투표를 독려하는 식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인데요. 20대 대선 여전히 예측 불허의 혼전세가 이어지고 있는 지금 양강 후보 배우자의 자맹은 과연 계속될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야권 단일화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양측 간의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오늘 저녁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남은 기간 선거 전략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오늘은 황교안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과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대변인님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의 그 단일화 결렬 상황을 놓고 이제 서로 상대방 탓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제 조금 뒤인 8시에 긴급 의원총회를 열 예정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 앞서 당 소속 의원 전수조사를 했더니 단일화 찬성론이 다소 우세했던 것으로 이제 알려졌습니다. 그만큼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야권 단일화 불씨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도 있을까요? 뭐 일단 정권 교체 여론이 지금 60% 가까이 되는 상황에서 단일화를 통해서 힘을 한데 모아야 한다는 데는 뭐 의원들이나 국민들이나 다 같은 생각일 거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 회의에서도 말했듯이 마지막까지 단일화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고요. 오늘 의총에서 논의되는 내용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오늘 의총 뒤에 저희가 이제 국민 결의대회라는 식으로 국민들 앞에서 의원들이 모두 모여서 결의문을 발표할 것인데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들 모든 세력을 같이 함께 하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4일부터 이제 사전 투표가 시작되는데 그 전에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효과가 있다는 것에는 모두 동의하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은 것도 뭐 의원님들이나 혹은 국민들이나 다 알고 있고요. 오늘 의총 통해서 일단은 의원들 뜻을 모두 모으고 그 뜻을 3일 동안 좀 진정성 있게 누가 됐든 간에 양측이 어떤 이해관계나 유불리를 떠나서 오로지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뜻을 좀 우리가 성사시키자 그런 마음으로 한다면 끝까지 저는 이제 불씨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동안 잠잠했던 윤핵관 논란이 다시 튀어올랐습니다. 윤핵관 의혹의 100일 종군을 선언했던 장제원 의원이 단일화 협상의 전권 대리인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말이죠. 이런 논란을 예상해서 다른 인물이 나설 수는 없었던 건지 좀 의문이 되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뭐 저도 사실 선대위에서 일하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윤핵관 논란이나 이런 거 바라보면서 국민들 시선이 좋지 않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어제 안 그래도 이제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장제원 의원이 등장했을 때 이게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춰질까 저도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요. 뭐 아니나 다를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걸 지금 뭐 윤핵관이 재등장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공격의 빌미로 삼고 있는데 뭐 장제원 의원이 선대위 내에서 뭐 어떤 직책을 부여받았거나 지휘 관계에 있었다면 문제겠지만 지금 이제 등장한 것은 단일화 문제에 관련해서 등장한 건데 이 단일화 협상이라는 과정 자체가 후보의 의중을 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뭐 그것이 단순히 이제 업무 관계에서의 지휘 관계 이런 거에 국한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판단을 할 때나 뭐 이럴 때 일일이 후보한테 전화하고 뭐 협상 과정에서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개인적인 판단이나 혹은 후보의 의중을 왜곡하거나 한다면 그게 오히려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봤을 때 후보의 의중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후보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라고 생각했을 때 장제원 의원이 나선 것이지 뭐 장제원 의원이 아직도 뭐 선대본부 혹은 지금 일련의 선거 과정에서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거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여당은 야권의 단일화가 결렬된 틈을 적극 파고들고 있는데요. 정치 개혁안을 기치로 안철수 후보와의 연대뿐 아니라 윤석열 후보 빼놓고는 이제 모두 다 합칠 수 있다, 이런 입장인데요. 당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일단은 저는 윤석열 후보 빼고는 다 뭉칠 수 있다, 이런 말 자체가 어불성설인 게, 지금 심판받아야 하는 건 사실 문재인 정권인데, 야당 후보에 대해서 야당 후보 빼고서 우리가 다 뭉쳐보자, 이런 정치적 야합을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 눈에 과연 얼마나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을까, 그것이 의문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정치 개혁안이라는 게 선거를 열흘 앞두고서 지금 엄청난 시간을 소요해서 논의가 돼도 될까 말까 한 안들을 들고 나오고 있고, 또 어제 저녁에 부랴부랴 의총에서 이제 이걸 통과시켰는데, 국민들이 과연 이걸 진정성 있게 생각할 것인가. 당장 심상정 후보나 안철수 후보도 반응이 썩 좋지는 않은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또 내용을 보면 이게 과연 정치 개혁안인지, 아니면 어찌됐건 의회에서 본인들이 민주당이 이제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만약에 정권 교체가 된 뒤에도 의회에서 주도권을 잡고서 정부의 어떤 일을 방해하겠다라는 그런 포석이 깔려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부분이 더 의심스럽고요. 지금 개헌 논의라든가 다당제 같은 부분들이 선거를 열흘 앞두고서 지금 이거에 어떤 야합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나 합의가 더욱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냥 이건 당연히 민주당의 어떤 선거 대책의 한 일환일 뿐이고 큰 효과는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황규환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막판 최대 변수였던 야권 단일화가 파국으로 치닫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정치개혁 카드를 통해 반윤석열 총결집에 나섰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까지는 이제 단 9일, 대세로 넘는 살얼음 판세 속에 여당의 필승 전략은 무엇인지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변인 신현영 의원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네. 이제 내일 3월이고 딱 9일 남았습니다. 네. 많이 이제 좀 더 긴장되실 것 같고 분주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박빙의 점점 양상이 초박빙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한 여론조사에서는 소수점 자리까지 동률로 나온 그런 여론조사도 있던데 그만큼 앞으로 이제 9일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상승세에 있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그렇다면 그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하루하루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현장에서 국민 여러분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위기에 강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여러 유세 현장을 통해서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과 고생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정말 이 코로나를 어떻게 안전하게 극복할 수 있는 유능한 지도자가 누군지, 그리고 누가 무능한 후보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는 더 아시고 이에 대한 지지를 더 해주시는 게 아닌가라는 감사의 마음으로 더욱더 절박한 마음으로 마무리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승세라고 보시는 거군요. 어느 정도의 이제 초박빙 상황이긴 하지만요. 네. 예, 우상향의 곡선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승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20대 대선 투표용지 인쇄가 오늘 시작이 됐는데요. 야권 단일화 마지노선 중에 또 하나로 꼽히는 날인 만큼 윤석열 후보 어제 기자회견에
관심이 모두 집중이 됐습니다. 근데 결국 투표지에 사퇴라는 글자는 찍히지 않았는데요. 사실 민주당 측에서는 좀 긴장하면서 이 상황을 바라봤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뭐 저희 당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하루 현장 소통을 통해서 저희의 공약을 유권자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보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소 어제부터 그렇게 단일화 무산이 되면서 두 후보 안철수와 그리고 윤석열 후보 간의 그런 책임 공방, 다소 거친 표현들도 서로 비방을 하는 모습들이 실제로는 그 두 후보의 비호감도를 더 올리고 있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아마 남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거친 언사를 통해서 비방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마 단일화에 대한 가능성은 상당히 떨어질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아마 직전에 그런 단일화가 추진된다 하더라도 그 효과는 훨씬 더 반감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야권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다시 되돌리기는 어렵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아마 직전에 그런 통합을 한다고 해도 효과는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그런 것들에 유념하지 않고 꾸준히 남은 날들을 안정적으로 충실하게 보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이 이제 오늘 저녁에 이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제 야권 단일화 관련한 사안도 이제 또 논의할 걸로 이제 지금 관측이 되는데 어쨌든 야권 단일화는 가능성이 이제 거의 끝났다라고 이제 보시는 거군요. 예, 그동안에 뭐 여러 단일화에 대한 논의도 있었고 방식에 대한 논의도 있었는데요. 그런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게 연일 러브콜을 또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까? 예, 뭐 어제 저희는 의원총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치 개혁에 대한 그런 통합 정부 구상을 국민들께 진정성을 가지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우선은 저희가 의원총회를 통해서 의결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 과정에서 저도 여러 가지 브리핑을 했지만 만장일치로 이견 없이 추진이 됐습니다. 네. 그만큼 어제 의원총회에서는 이번 선거를 계기로 정말 우리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승자 독식의 체제는 이제는 좀 지양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소수 정당과 함께 여러 당들이 연합 정부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과학자이자 또 의학자이기 때문에요. 상당히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고 안철수 후보가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공약들이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상당히 유사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포용할 수 있는 기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안 후보에게도 이제 그런 지금 말씀하셨던 사안들이 이제 전달된 것으로 이제 알려졌습니다. 현재 그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안 후보 측에서도 어떻게 좀 연락이 온 게 있나요? 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실제로 그런 것들이 알려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저희가 우선은 연합 정부와 여러 가지 그런 앞으로의 정치 개혁에 대한 뜻을 여러 정당들이 같이 해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만큼 저희가 당론과 법안 발의를 통해서 진정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선 직후에 그런 위원회를 통해서 또 실질적인 액션을 할 것입니다. 지방선거가 당장 6월 달에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적용될 수 있는 우선순위를 가지고 또 시급성을 가지고 그런 현실적인 대안들을 마련할 거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러브콜에 대한 현재 국민의당이 어떻게 좀 답변 같은 건 없나요? 반응이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명확하게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의당 외에 또 반응을 보낸 그런 당이나 또 후보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예, 어제 사실은 보도가 밤에 됐기 때문에 오늘 하루 그리고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의당 또는 김동연 후보의 그런 새로운 물결 등 여러 후보들께서 다 같이 고민하셔야 되는 앞으로의 우리 정치의 중요한 그런 패러다임의 전환이 되는 시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조원진 후보께까지도 우리가 통합할 수 있는 포용력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 정치가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떻게 변화해야 될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또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그런 답변들을 기다리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네. 하지만 이 민주당발 정치 개혁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진정성의 의문을 표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게 대선 승패와 관계없이 완수할 수 있을지, 그리고 세부 논의 과정에서 당내 이견이 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듣겠습니다. 저희는 오래 전부터 정치개혁 TF를 당 내에서 만들어서 어떻게 우리 정치가 변화해야 되는지에 대한 상당한 고민과 노력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결과로 1월 달, 2월 달에 관련된 여러 가지 법안 개정을 이미 발의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제 또 선언 드린 것처럼, 그리고 송영길 당대표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선거의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는 추진할 거라는 국민들께 약속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구현을 위해서 앞으로는 진정성 있게 하나하나씩 성과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저희가 다수당이고 상당히 많은 172석이라는 의석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지를 갖고 올해 그리고 21대 국회에서 많은 변화를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릴 수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2년 남았네요. 21대 국회가. 알겠습니다. 예결위 소속이신데 추경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6.9조 원의 1차 이제 추경안이 통과가 된 이후에 대선 이후에 이제 2차 추경안 이제 그 예산까지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차 추경 관련한 그 민주당의 입장이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예, 저희가 이재명 후보께서는 경제 부스터샷의 필요성을 피력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선 직후에 정말 긴급 재정권을 발동해서라도 추가 추경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그리고 온전한 보상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원 확대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재명의 인수위원회는 민생 회복 100일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방역에 협조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여러 가지 보상을 더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용과 그리고 금융 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혜택들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나 코로나19로 발생한 그런 채무에 대해서도 신용 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노력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에는 우리가 앞으로 반복될 수 있는 코로나 그리고 감염병 시대를 또 준비해야 됩니다. 그만큼 시민들과 국민의 협조로서 상당히 좋은 우리 코로나 극복의 지표들이 나왔는데요. 앞으로도 반복될 수 있는 감염병 시대에 국민들의 협조가 충분히 보상이 담보되어야 가능할 것이라는 그런 전문가들과 여러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용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상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에 또 의원께서 출연해 주셨는데요. 그때 신규 확진자가 2천여 명대였습니다. 근데 지금 17만 명대까지 찍었는데 이게 정점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피크가 된다면 그게 언제쯤 얼마나 될지 한번 여쭙고 싶고요. 또 현재 의료 체계나 정부 방역 정책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갖고 계신지 들어보겠습니다. 예, 뭐 예측에 대해서는 다양한 예측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공언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뭐 3월 중순 27만, 37만까지도 찍을 수 있다라는 여러 예측들이 있을 만큼 아마 조만간 우리 신규 확진자는 20만을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오늘도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코로나 팬데믹 특별위원회에 국제보건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사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뭐 거기 위원회는 존스홉킨스나 하버드 대학에 유수한 팬데믹 글로벌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회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신규 확진자를 가지고 이 상황을 판단하면 안 된다. 그리고 오미크론 시대에는 오미크론에 맞는 치명률을 가지고 우리가 고위험군 집중 보호 방식의 그런 방역을 추진해야 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런 오미크론 시대에 정말 코로나와 공존을 해야 되는 시대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의 우리 의료 체계도 일상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즉 기저질환자가 오미크론 확진돼도 의료에 뭔가 불이익을 받지 않는 시스템으로 갈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의료인들이 적극적으로 코로나 환자를 볼 수 있는 의료 체계가 정립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또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확진이 되더라도 우리 가족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가정에서나 아니면 직장에서나 아니면 학교에서나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국가가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회적 기능이 유지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하는 합리적이고 유연하고 스마트한 방역 대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내일부터 이제 QR 코드 확인을 통한 이제 방역 패스가 이제 없어지죠. 예, 이게 일시적으로 중단이 되는 것입니다. 일시적이라고 하면은 어떤 상황에서 다시 또 부활할 수도 있다는 말씀인 거죠? 예, 정부의 오늘 설명도 있었는데요. 네. 지금 델타 시대에는 상당히 치명률이 높았기 때문에 방역 패스라는 것을 도입해서 네. 여러 가지 미접종자들 그리고 접종자들에 대한 그런 보호가 필요했지만 오미크론 시대에는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치명률이 상당히 독감에 유사하게 떨어졌고 또 백신 접종자들의 백신 접종률 상당히 올라간 만큼 네. 이제는 오미크론 시대에 맞는 방역을 우리가 수립해야 된다는 취지에서요. 방역 패스는 일시 중단이 되었고요. 혹시나 다음 또 코로나 변이에서 델타와 같은 치명률이 높은 그래서 우리가 모두 또 신중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재가동될 수는 있다라는 여진 남겼지만 네. 여러 전문가들의 예측을 통해서 이제 여러 변이들이 점점 무력화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더 우세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미크론 시대라는 말씀을 이제 2번 하셨는데 내일 이 방역 패스가 이제 사라지면서 사실상 위드 오미크론 체제로 접어드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일각의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풍토병 전환 단계 뭐 이렇게 뭐 방역 당국이 이제 평가를 했는데 이게 좀 그 섣부른 거 아니냐는 그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점진적으로 이제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항상 현재 상황에서 가장 최적화된 대응을 고민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요. 그리고 바이러스라는 거는 항상 예측 불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의 노력은 매우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점진적으로 방역 체계를 우리가 더불어 갈 수 있는 공존 시대로 전환해야 된다는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장기전을 대비하면서 코로나의 회복 프로젝트 그리고 다음 감염병이 왔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안전한 감염병 대응 의료 체계도 같이 준비를 하면서 또 하나 우리 대한민국의 그런 성공적인 방역의 결과를 세계적으로 또 연대와 협력으로 인해서 글로벌 리더십을 구축할 수 있는 것까지 차기 정부에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는 후보가 바로 이재명 후보이고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석 달 전에도 그 앞으로의 계획 말씀해 주셨는데요. 뭔가 추가된 것이 있다거나 하시면 좀 더 말씀 부탁드리겠고 또 오늘 출연하신 만큼 대선 필승 전략까지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는 겸손한 마음으로 현장에서 한 분 한 분 만나면서 지속적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설득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위기에 강한 지도자 그리고 감염병에서의 위기 극복을 할 수 있는 유능한 대통령, 민생 경제 대통령이 누구인지 국민들께서 진정성을 가지고 투표에 임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정말 실력이 검증된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할 거고 국민들을 한 분 한 분 찾아가면서 인사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앤파워 인터뷰에서는 20대 대선 여당의 필승 전략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대변인인 신현영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3일절인 내일은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대부분 내륙 지역에 약간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강원 산간과 내륙 지역에는 최고 3cm 정도 눈이 쌓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상 5도, 대구가 6도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10도, 광주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